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인 가운데 이번엔 가상자산의 세금을 매기는 걸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내년 시행은 무리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예정대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차례 시행이 미뤄진 끝에 예정대로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은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0%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여전히 과세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와 투자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투자 주체가 청년이 대부분이란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거든요. 소위 트럼프 랠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이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4년이나 유예한 만큼 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 시행으로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실물 경제가 피해를 보는 금투세와 달리 가상자산 과세는 그런 영향도 사실상 없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총선 공약임을 부각함과 동시에 공제한도 대폭 상향 카드까지 꺼내며 시행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득 공제의 한도를 현재 25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을 5천만 원까지 대폭 상향해서 과세 대상을 확 줄이고 과세 부담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재계 인사까지 잇따라 만나며 우클릭 행보를 해오던 이재명 대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도 확장 전략에 자칫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결론을 내기 전 고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상법 개정을 두고 재계 반발이 빗발치자 토론으로 대안을 찾자며 타협 여지를 열어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상법 개정과 관련된 양측의 양 입장의 공개 토론을 제가 제안드립니다. 입장들을 다 취합해 본 다음에 우리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투세에 이어 또다시 당의 기본 입장을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또 투자자 여론이 관건입니다. 과세 유예 국회 청원이 개시 이틀 만에 6만 명을 돌파할 만큼 반발이 거세 연말 예산 전국에서 전향적인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각 기관 특수활동비와 지역화폐 등을 두고 여야가 선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남은 예산 전국에서 강대강 대치가 더 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예산 677조 원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한 국회.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소위 등에서 한 주 내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대치 최전선엔 야당이 권력기관 쌈짓돈이라고 규정한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민주당은 예고대로 검찰 등 수사기관과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 정국과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1심 선고 판결 시기가 맞물리며 거대 야당의 거침없는 심사권 행사에 더 불을 지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아무런 설명도 제시도 되지 않았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내용을 추가 반영해서 수장원이 제시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2조 원가량 증액에 나섰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다른 예산의 증액도 예상되는데 제1야당으로서 전국 주도권 우위를 점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심사는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보복 성격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각 기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 반면 이 대표가 관심 두는 예산은 증액에 나서는 건 속이 뻔히 보이는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중잣 대 극치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면 여야가 왜 필요합니까? 아예 상임위를 문 닫고 민주당 의총에서 다 정하세요. 정쟁을 넘어 민생을 바라보잔 여론전과 함께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점을 들어 묻지마 삭감을 되돌려 놓겠다는 보관이지만 소수 여당 한계는 고민스러운 측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기점으로 예산 정국이 파행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데
올해도 다음 달 2일인 예산심사 법정 시한을 지키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규탄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4차 장외 집회를 열어 특검을 거부하면 들불이 횃불로 타오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누구든지 잘못을 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출범 2년 반 만에 고장난 국가 시스템을 국민이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권 규탄 구호를 외치고 투쟁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집회에선 이전의 세 차례 집회와 달리 이재명 대표가 단상에 올라 발언하지 않았고 집회 시간도 크게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네 번째 장외 집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진정사법부를 신뢰한다면 법원 겁박 시위부터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지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시위의 겉포장만 바꾼다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민주당이 장외 집회에 파란 옷을 입지 말라고 공지한 점과 관련해 일반 시민들이 모이는 것처럼 거짓 연출을 한다고 지적하며 거짓 사슬을 끊고 민생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서울 도심에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 등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진상규명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 뒤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도 오후 3시쯤부터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내일 열리는 위증교사 재판에서 법정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 1,068개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의 이름으로 게시된 글은 161개였고 이 가운데 12개의 글에서 수위 높은 욕설과 비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글 907개 중에서는 250개가 언론사 사설과 기사였고 194개는 경력글, 나머지 463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반대 등 정치적 견해 표명 글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복수의 당 관계자는 YTN에 최초 의혹 제기자 등에 대한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여당 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문제가 없다면 당당하게 밝히고 숨김없이 당원과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한 대표가 부인과 모친, 장인 장모 등 가족에게 물어보면 될 일인데 왜 수사를 기다려봐야 한다는 건지 납득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동문서답은 변화와 쇄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 선고 전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이 대표 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방해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에서 돌아오면서 대통령실이 후반기 국정쇄신을 뒷받침할 인적 개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각은 곧 개혁이라며 인적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개각 시기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방에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들을 소집해 인적 개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개혁과 개각은 맞물려 있다며 누구로 바꾸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개각은 4대 개혁을 잘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각 규모나 시기보다 누구로 바꾸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벌써부터 어떤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또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내각 교체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먼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른바 여사라인으로 알려진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뒤 복귀했으나 최근 사의를 밝혔고 곧 사표가 수리되는 등 큰 틀에서 인적 쇄신안이 짜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개각 시기는 새해 예산안 통과나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등 대외 일정을 고려해야 하고 검증에도 상당히 물리적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개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반등과 정체를 오갔습니다. NBS 조사에서는 직전인 2주 전보다 8%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갤럽 조사에서는 2주째 20%를 나타내며 횡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적 개편과 개혁 작업으로 지지율을 회복해 전국 주도권을 잡아나간다는 전략이지만 외부 변수들이 산재해 있어 후반기 국정 운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일본 측 인사 참석으로 논란을 빚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출입 기자단 서면 공지를 통해 일본 사도섬에서 오늘 열릴 예정이던 사도광산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며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지통신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한 한국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일었다고 소개하면서 민영 TBS 방송도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에 불참을 결정한 이유라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강제노역 피해자를 기리는 추도식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인물을 보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한일 공조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인물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추도식에 참석시키는 건 행사의 의미를 변질시키려는 일본의 도발과 조롱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를 향한 강력한 항의와 단호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도광산 문제를 둘러싼 외교 실패도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싼 갈등으로 재학생들의 점거 농성을 겪은 동덕여자대학교와 관련해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이 사태에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선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학교의 시설물을 파괴하고 취업 박람회장 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학교 재산에 피해를 주고 타인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한 건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건 다행이지만 본관 점거 등은 지속하는 걸로 안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최근 남녀공학 전환 문제를 두고 학교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동덕여대 학생들을 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논란입니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서울 동덕여대생들에 관한 뉴스를 접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고 해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며느리는 남녀공학 출신의 반듯한 성품을 지녔으며 해당 대학 출신은 며느리로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이사장은 일부 폭력 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고 학생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정부는 동덕여대 갈등과 관련해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특정 여대 출신은 거르겠다는 글이 올라오자 성차별이 아닌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장애가 있는 영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부모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계획을 세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팔에 장애가 있는 생후 일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산모 A씨는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지만 앞선 휴대전화에서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려고 공모한 정황이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김해 폐배터리 처리 업체에서 기름 탱크가 폭발해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외에도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고 소식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 북구 도심 한가운데서 희뿌연 연기가 매섭게 솟구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위협적으로 몸집을 키우는 연기. 낮 1시 10분쯤 영일대 북부시장 근처 상가에서 난 불은 건물 2동을 모두 태운 뒤에야 꺼졌습니다. 상인 등 10명이 긴급히 몸을 피하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가까지 뒤덮은 연기에 수많은 시민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주택가 단지에서 되게 밀접한 거기가 동네거든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봤더니만은 불이 엄청 많이 나고 연기가 많이 나네요. 이에 앞서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폐배터리 처리업체 기름탱크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10m 높이에서 떨어진 수리업체 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다른 직원 2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탱크 안에 있는 폐유를 섞는 팬을 수리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서울 응봉동 3층짜리 건물 1층에 있는 세탁소에서도 불이 나 5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건물에 있던 2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재개발을 앞둔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이 거주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달라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강남구가 그제 거주 사실 확인서 발급을 거절하자 어제 오후 5시 반쯤부터 마을 입구에 망루를 설치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인력을 배치해 긴급 상황에 대피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충남 부여군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 부여휴게소 인근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대 교통에 1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휴게소를 빠져나오는 SUV 차량이 급하게 차로를 바꾸다가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신덕동에 있는 야적장 조성 공사 현장에서 돌로 옹벽을 쌓던 굴착기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석축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요즘 소아과 등 병의원을 가면 감기 증상 환자가 줄을 잇습니다. 특히 기침이 심하게 나는 백일의 환자가 계속 늘어나 걱정인데요. 정부가 호흡기 감염병 유행 우려에 대책반을 가동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감염병 백일에 추석 연휴 뒤에 시작된 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환자는 2,103명으로 전주보다 18명 더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말 잠시 발생이 주춤하다 다시 확산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달 초엔 갓난아이가 백일해로 치료를 받다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세균으로 감염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역시 5월 이후 계속 유행 중입니다. 백일해 등의 확산 그리고 겨울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되자 정부는 호흡기 감염병 대책반을 가동했습니다. 우선 백일해 대응으로 임신부와 호흡기 감염병 고위험군 그리고 고위험군 가족의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아기가 항체를 갖고 태어나도록 향후 국가 필수 접종에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신 출산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비용 보전을 받으실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일해 환자는 5살부터 19살까지 학생 인구가 전체의 88%를 차지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일해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모두 결석해도 출석이 인정되는 만큼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집에서 쉬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국내 여성들이 겪는 암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유방암입니다. 최근 유방암의 종류를 새롭게 분류하는 체계와 그에 맞는 치료제가 확인돼 환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 보험 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여성암 환자 5 가운데 1명이 유방암 환자일 정도입니다. 유방암에도 여러 분류법이 있는데 암세포에 허투라는 유전자가 있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과거에는 허투 유전자가 많으면 양성, 없으면 음성으로 분류했고 특정 기준에 못 미치면 저발현이라고 부르며 음성 환자와 같이 치료했습니다. 헐투 저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헐투는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혹은 3중 음성 유방암으로 나뉘어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성 환자를 위해 개발된 치료제가 저발현 환자에게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방암에서 시작돼 위로 전이까지 됐던 50대 문 씨도 저발현 환자로 분류되면서 치료 방식을 바꿨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저 지금 컨디션은 너무 좋아요. 운동도 매일 산에 다니고. 실제 저발현 환자에게 해당 치료제를 썼을 때 병세가 진행되지 않고 생존하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10개월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체 유방암 환자 가운데 절반이 저발현 환자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기대 효과는 더 큽니다. 문제는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저발현 환자들에게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한 해에 약간만 5천만 원 가까이 들 정도입니다. 50대가 원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해야 할 때인데 경제활동도 못한 데다가 이 치료비가 정말 3주에 한 번씩 카드 결제로. 저발현 환자들도 해당 약제를 급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회 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급여화가 언제쯤 가능할지는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최근 급등한 원달러 환율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IMF, 국제통화기금이 환율 변동성은 큰 위험이 아니라며 우리나라의 점진적 금리 인하를 권고하면서 과연 한은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류완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부와 연례 협의를 위해 방한했던 IMF 한국 미션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1,410원 넘게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한국 경제에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환율 변동성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Exchange rate volatility, we don't think that poses a significant macro-financial challenge for Korea. We don't see the volatility have impact on financial risks or inflation. IMF는 이어 우리 통화당국에 점진적 금리 인하를 권고했는데 이는 미국 대선 이후 급등한 환율로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지 고심하는 한국은행을 긴장시켰습니다. 지난달 금리 인하를 결정하며 앞으로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밝혔던 한은은 자칫 추가 금리 인하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중에는 IMF의 권고에 따라 당장 28일에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해서 소비나 투자의 어떤 내수 심리를 살리고 내수를 건강하게 만들면 환율은 오히려 또 안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지만 점진적이 중요하다며 금리 인하를 내년으로 넘겨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도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 속도가 좀 느리긴 하겠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한국도 차차 금리를 내려서 좀 내수도 진작시키고 경기를 약간 부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과거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을 역임했던 한은 이창용 총재가 IMF의 의견을 과연 어떻게 반영할지 오는 28일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로또 복권 추첨 조작서를 잠재우기 위한 두 번째 국민 참관 행사가 열렸습니다. 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신청자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된 국민 참관단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서울 상암동 MBC에서 로또 복권 추첨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평소보다 5배 많은 일반인이 참관단이 참가해
복권 추첨에 쓰이는 공과 기계가 이상이 없는지 검수와 선택을 했고 추첨기 보관 창고도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네, 오는 2027년 열리는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개막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내세우다 보니 경기장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이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에서 충북은 총 18개 종목 가운데 양궁과 조정 등 9개 종목 각 10개의 경기장과 훈련장에서 150개국에서 참석하는 선수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이달 초 대회 개막 D-100일을 맞아 15일간 진행된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국제기술위원회 실사단의 준비 상황 점검도 지난 주말 마무리됐습니다. 충북의 경우 충주 조정경기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세계적 수준의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은 곳도 있지만 경기장 전간판 규격이 피수의 요구 조건에 맞지 않거나 지난해 기공실 갖고도 여전히 자풀만무성한 체육관이 있어 준비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그 기술위원장들은 우리가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많이 줘서 이번에 많은 참고가 되는 내용. 경기장 개보수와 신축 등 인프라 구축에 가장 발목을 잡은 건 예산이었습니다.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총 예산 5,630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은 30%뿐. 나머지는 각 시도가 분담하거나 입장료 수입 등을 통해 충당해야 합니다. 육상 종목이 열릴 예정이던 세종 종합경기장이 걸린 문제로 충주 종합운동장이 대체 경기장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 또한 지자체 예산 부담이 큰 장애물입니다. 아직까지는 육상을 하겠다라는 거는 말씀은 안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하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국가 차원에서 예산은 무조건 투입이 돼야 된다고. 오는 2027년 8월 열리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가 개막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정부 설득을 통한 국비 추가 확보 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북한이 소총의 자폭 드론 ICBM까지 한데 모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실전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소형 무기들도 다수 등장했는데 러시아 추가 지원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내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길쭉한 ICBM. 지난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때 공개됐던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까지 옆에선 사람 크기와 확연하게 대비될 정도로 거대한 무기가 전시된 이 공간은 북한이 자신들의 무기를 소개하는 국방발전 2024 전시회장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북한은 러시아 기술 관료들이 참관한 가운데 비슷한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때와 달리 이번에 특히 눈에 띄는 건 실전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소형 무기들입니다. 성인 2명 정도 크기로 보이는 흰색 자폭 드론. 평소 보이지 않았던 화기들도 전시대에 일렬로 진열됐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특수부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용화기까지 이건 누가라도 딱 그냥 특별 군사작전에 필요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 필요한 소부대 특수작전군에 필요한 전술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파병과 무기 지원 이후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지원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방공망 장비와 대공미사일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찰 위성 관련 기술 등 여러 군사 기술이 들어오고 있다고도 전했는데 파병 이후 추측만 하돌던 러시아의 무기 지원이 확인된 셈입니다. 러시아의 대북 지원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북러 군사 협력을 강하게 규탄해온 정부의 단계별 대응 조치도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북한이 연평도와 인근 해상을 포격해 군인과 민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연평도 포격전 14주기를 맞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어제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제14주년 전투영웅 추모 및 전승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당시 숨진 고 서정우 하사, 고 문광욱 일병의 유가족과 양영노 해군 참모총장, 이희환 국가보훈부 차관을 비롯해 참전 현역 장병 등 모두 2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60명가량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또 레바논 곳곳도 공습하면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용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리서 미사일이 날아와 폭발하자 사람들이 정신없이 달아납니다. 목표물은 난민 캠프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었습니다. الشارع زي الناس راح يجيب خبز من الخباز فجاه لما بقول بدي اخذ الجامع كان ما صلاه الظهر طبعا ما لقيت غير الناس تشرد شردت زي هالناس اول ما خبطوا زي ما انت شايف والله ليش خبطوه كيف خبطوه ما حدش بيعرف يشوف كنا ماشيين في الشارع دلوقتي تفوت 이스라엘은 누세라이트를 비롯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자이툰과 남부 칸 유니스를 공습했고 남부 국경지대 라파에는 탱크 포격을 가했습니다. 어린이 6명을 비롯해 19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바논 곳곳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새벽 4시에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 바스타 지역의 8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공습을 받아 80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كل ما في الأمر الساعة 4 صباحا الناس نيام الأطفال النساء نيام هو استهدف المدنيين المزيد من القتل وليس نرجع نؤكد ونجزم ليس هناك أي شخصية عسكرية أو جهادية أو مقاومة في هذا المبنى. 레바논 동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어린이 4명 등 8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으며 헤즈볼라 근거지로 지목된 남부에도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60일간 교전 중지 등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거친 포성은 전혀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레바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외교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레바논군과 레바논 주둔 평화유지군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영내 위협을 검토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 전시 경제가 민간 경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군인이 죽어야 경제가 산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의 신병 모집 홍보 영상입니다. 평범한 민간인의 삶을 접고 전장에서 진짜 남자가 되라고 권합니다. 한 달 급여는 20만 4천 루블, 우리 돈 280만 원부터라고 광고합니다. 러시아 평균 월급의 4배에 가깝습니다. 전장에서 숨진 러시아 병사의 유족은 1,450만 루블, 2억 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받고 군 보너스와 군인 보험도 돌려받게 됩니다. 성인 남성이 60세까지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누적 기대 소득보다도 큰 액수입니다. 러시아 유명 경제학자 블라디슬라프 이노젬체프는 이를 두고 죽음의 경제학, 데스노믹스라 칭합니다. 특정 연령대 이하 남성이 전쟁에서 숨지면 러시아 경제는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쟁 돌입 이후 경제가 군수산업과 국방부 예산에 의존하는 기형적 형태로 변질됐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지난 6월까지 지급한 사망 위로금은 41조 원에 달합니다. 군인 월급과 사망 보상금 덕분에 러시아 빈곤율은 1995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한 러시아 병사는 6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도 매달 3만 명의 새 병력을 모집해 사망자를 대체합니다. Срочная служба и срочная служба, а здесь уже получается война. И здесь более сильнее подготавливают, более сильнее объясняют, хорошие инструктора, опытные. 그러나 데스노믹스는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생산성 성장 없이 인위적으로 부풀린 소득은 물가만 자극합니다.
러시아의 올해 9월 인플레이션은 10%에 근접했고 서민층의 가장 중요한 식량인 감자 물가는 73% 폭등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의 새로운 무기 연구 개발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고 현지 시각 24일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리 중 누구도 현재 앞으로 어떤 새로운 개발이 이뤄질지 모른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는 러시아 국영방송의 파벨 자루빈 기자의 텔레그램 영상 속에서 왜 우리는 오레시니크 미사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공격으로 장악한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영토의 약 40%를 러시아에 다시 내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우크라이나군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소속인 이 소식통은 많아봐야 1376제곱킬로미터 정도를 통제했지만 현재 그 영토는 더 작아졌다. 적군이 반격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통제하는 영토는 약 800제곱킬로미터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 쿠르스크에서 공세를 펼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진격 속도를 늦추고 추후 평화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놓인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측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연락을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틱톡 최고 경영자 추 쇼우즈 CEO는 수년간 알고 지낸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연결 통로가 되길 기대했지만 미국 내 틱톡 운영 방법은 명확하게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첨단 컴퓨팅 제품의 수출 규제를 강화해도 기술 분야의 글로벌 협력은 계속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홍콩과학기술대에서 공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수학과 과학의 글로벌 협력은 사회와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협력은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13년 동안 한국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예비 창작자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 파묘의 장재현 감독도 이 프로그램의 교육생이었습니다. 네, 올해도 인재 300명이 멘토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기장 한정우입니다. 47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올여름 흥행작 파일럿.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는 10년 전 K-콘텐츠 인재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멘토님들과 또 동료 작가들, 또 같은 꿈을 꾸는 멘티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저에게 작가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콘텐츠 전문가들이 1대1로 집중 멘토링하는 과정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력 사업입니다. 영화 파묘의 장재현 감독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의 문지원 작가를 포함해 13년간 4,000명 넘는 창의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제가 멘티로서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멘토분이 붙으시면서 제 시나리오를 이제 계속 피드백을 해주시고 많은 자료들과 도움을 주시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학교 졸업해서는 더 그런 게 절실한 것 같고 프리랜서 입장에서도 좀 그런 게 필요한데 창의인재가 좀 그런 버팀목으로서 되게 역할을 잘 해줬다고 생각하고 이들은 특히 요즘같이 콘텐츠 업계가 불황일수록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창작이란 항해는 첫걸음부터 성공까지 오랜 노력과 시간이 걸리고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청년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창작자의 상상을 콘텐츠로 쉼없이 만들어내서 한류의 지속발전 기반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무한대로 확장하는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콘진원은 앞으로도 창의 인재들에 대한 후속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게임 음악 콘서트의 인기 속에 관객 투표 같은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국악과 게임 음악의 만남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뭘까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세기 동북아시아를 배경으로 무역과 전투를 통해 캐릭터를 키워가는 경제전략 온라인 게임입니다. 이용자들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이 게임의 배경음악들이 국악 관현악 연주로 재탄생합니다. 단순 편곡 그런 형식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게임에서 적극적으로부터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국립관현악단의 창작 영역을 확장하는 작곡가 5명이 게임 속 필드에 맞는 국악 음악을 만들어 선보이면 공연장에서 관객이 가장 마음에 드는 음악을 투표해 우승자를 정하는 경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저의 어떤 추억과 저의 어떤 사운드와 또 이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정신 이 모두 이렇게 묻어나 있는 멋진 음악으로 그 시절로 돌아가는 향수를 느끼고 또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런 멋진 공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어울릴 것 같은 국악과 게임 음악의 만남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게임 음악을 연주하며 관객과 만나고 있고 국립국악원도 한양도성을 배경으로 한 게임의 BGM 제작에 참여하고 음반까지 내는 등 게임 회사와 협업에 적극적입니다. 국악 대중화를 이끄는 의미가 있는 데다 국산 게임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 20년 정도 서비스를 하다 보니 같은 게임 음악이 매번 반복되는 게 유저분들한테는 조금 지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10대나 20대 분들이 조금 더 국악이나 한국적인 내용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어느덧 게임 음악이 그 자체로 독립적인 콘텐츠로서 인정받는 분위기 속에서 국악을 통해 독창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콘텐츠 홍수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플랫폼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MZ세대 사이에서는 2000년대에 유행했던 옛날 드라마를 다시 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강내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4년 인기를 끌었던 배우 소지섭, 임수정 주연의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입니다. 최근 이 드라마는 국내 OTT 플랫폼인 웨이브를 통해 6부작의 감독판으로 재탄생됐는데 웨이브가 극장과 협업해 하루 동안 전국 6개 극장에서 진행한 시사회는 빠르게 매진됐습니다. 예매율에서는 10대 관람객 비율이 35.4%로 가장 높았습니다. 강민주 하나만 딱 내 거 되게 해줘. 네가 좀 도와줘. 이른바 미사페인으로 불렸던 기존 애청자들 외에도 2000년대 초반 감성을 알고 싶어하는 10대 시청층이 새롭게 유입된 겁니다. MZ세대는 이렇게 재가공된 버전의 드라마를 시청하기도 하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과거 방송했던 드라마의 짧은 버전을 찾아보기도 하면서 옛날 드라마를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곡도 그렇고 좀 새로운 드라마도 그렇고 뭔가 흥행한다, 떠오른다 이러면 괜히 뭔가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쫓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지고 괜히 더 안 보려고 하고 나만의 좀 의미 있는 뭔가를 보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밌어서 다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클립된 이제 좀 편집된 버전 많이 보는 것 같고 밑에 사람들이 댓글 달아놓은 걸 같이 보면서 공감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방송사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옛날 드라마 다시 보기 영상을 제공하고 있고 OTT 웨이브는 2000년대 명작을 2024년 버전으로 신작화하는 뉴 클래식 프로젝트로 MZ세대 공략에 나섰습니다. 방송사별로 이제 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사 플랫폼들을 통해서 뭐 클립이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하고 계시는데 이것들을 해마다 소비하시는 층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6부작, 20부작 미니 시리즈를 60분짜리를 보려면 사실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그 분량이랄지 일단 화질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는 거. 전문가들은 옛날 드라마를 찾는 MZ세대의 수요는 계속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콘텐츠와는 다른 과거 콘텐츠의 어떤 순수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즐기려는 흐름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색다름을 찾기 위해 옛날 드라마를 다시 보는 MZ세대 시청자들이 늘어나면서
작품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재가공할지가 제작사와 방송사의 새로운 과제가 됐습니다. YTN 스타 강늘입니다. 잉글랜드 명문 토트넘으로 이적하는 18살 양민혁 선수가 K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소속팀 강원에 결승골을 선물했습니다. 양민혁은 자신의 축구 인생은 이제 시작이라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랫말을 딴 피켓이 팬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토트넘 훈련에 합류하기 전 고등학생 K리거 양민혁의 마지막 경기. 너무 일찍 양민혁을 떠나보내게 된 팬들은 응원으로 아쉬움을 대신합니다. K리그 데뷔 이후 전 경기에 출전한 양민혁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강원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18살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활약에 영플레이어 상을 5번이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말 좋은 인연과 좋은 스태프쌤들, 선생님들, 선수 형들 다 좋은 인연을 만들어서 좋게 시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고별전에서도 훨훨 난 양민혁은 전반 결승골로 마지막 선물을 안겼고 강원은 역대 최고 성적 준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양민혁은 다음 달 런던에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즌이 끝이 아닌 저의 이제 축구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즌 중반 위기를 딛고 조기 우승으로 왕조 시대를 연 울산은 비크라운에서 홈팬 2만 4천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제가 늦게 왔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우리 조영 전사들이 저의 방패가 돼주고 또 PR 바이도 돼주고 저를 위해서 또 많이 싸워주고 했기 때문에 은퇴를 예고한 박주영은 결승골을 돕고 쐐기골까지 넣으며 팀의 대관식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청용의 크로스에 슬라이딩하며 발을 맞춰 만든 101번째 공격 포인트에 박주영은 포효했고 팬들은 운동장을 가득 채운 환호성으로 화답했습니다. 감독님께 말씀드린 것도 선수들이랑 마지막으로 골 한번 같이 재밌게 차고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런 부분에서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또 청룡이가 또 딱 거기에 딱 기가 막히게 올려줘가지고 상위권 경기를 모두 마친 K리그는 이제 잔인한 승강 경쟁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다소 춥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도, 대구는 4.1도, 부산은 8.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13도, 대전과 대구는 14도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요. 주 중반에는 서울 등 내륙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